大家好，我是小满。问大家一个有趣问题：三个美国人、三个韩国人和三个中国人聚在一起时，分别会发生什么？一位韩国政经教授是这么说的：美国人会打官司，韩国人内讧互掐，但三个中国人聚在一起，他们会说：要不咱俩合伙做生意吧，真是绝了。这位教授不仅吐槽了自己人，还抛出了一个暴论：若论经商，中国才是世界第一。不仅如此，针对西方媒体天天炒作的中国经济崩溃论，他直接甩出了一个降维打击般的比喻：现在的中国，哪怕经济只增长5%，都相当于每年在这个地球上凭空造出一个奥地利。面对这样一个拥有恐怖经济增量且全民都极具商业头脑的国家，西方搞所谓的脱钩究竟有多荒谬？跟着韩国专家的视角，我们一探究竟。팩트 차이나입니다. 우수근 교수입니다. 자, 중국 경제 지금 붕괴설 뭐 좀 과장되긴 했지만 경제가 내실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실제 중국 경제 어떻습니까?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수치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중국의 실제 GDP 과연 어떤가? 뭐 2023년에 5.2% 성장했고 2024년에 5% 정도 성장했고 2025년에도 약 5%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IMF라든가 국제적인 주요 경제 기구도 맨 처음에는 5%가 안 될 거라고 했지만 5%로 상향 조정한 것도 있고요. 동기간에 선진국,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을 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1%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영국은 1.2 내지 1.3% 성장했고 미국은 2% 성장했습니다. 이들 국가에 비해서 5%는 적지 않은 것이고요. 또 중국같이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5%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면 1년 동안 5% 성장하면은 유럽의 오스트리아 같은 경제력이 하나가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2년 연속 5% 성장하면은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하나가 생긴다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5% 성장했다라는 것은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 경제가 하나 또 생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무역이라든가 산업 기반을 보면은 중국은 아직도 경제가 허약하다, 위험하다 하지만 연간 총 수출액이 3조 달러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1위입니다. 여기서는 그 수출이 미국 쪽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죠. 대립이 심하니까. 하지만 아직도 아세안 국가는 최대의 경제 교육 국가이고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심지어는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하는 중남미 쪽으로도 중국 제품이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의존형에서 다자형으로 전환기에 있는 상태라고 말하셨고요. 세 번째, 중국의 외환이라든가 재정 안정성은 어떤가? 네, 중국은 아직도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를 넘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과 일본을 보면요, 제2의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는 것이 일본인데 1조 2천억 내지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제3위 외환 보유고는 미국인데 9천억 내지 1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압도적으로 3조, 더 정확히는 4천억 달러거든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그만큼 통화 위기하고는 뭐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외환 보유액이 얼마쯤 됩니까? 4천 달러를 넘어섰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3조 달러라는 3조 거죠. 4천억 달러. 예. 자,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1%, 이번에 이제 2026년 되면 2%까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여전히 5%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출 총액으로 보면 대한민국도 전 세계 수출 뭐 5위, 6위 이렇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7천억 달러를 좀 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3조 달러를 이제 넘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이제 건실하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중국은 이제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해서 중국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1, 2위 부동산 개발 건설 회사가 아예 국가로부터 이제 퇴출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히 크다. 경제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업계의 비율이 6, 7%입니다. 전체 중에서. 6, 7%가 딱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6, 7%가 과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까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상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요, 수석이 가만히 두질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
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시주석 아직까지는 할 만해.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했거든요. 빈부격차의 핵심이고 우리도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고삐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미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많이 흔들린다면 부동산 이 개혁한다라는 것을 좀 완화시킬 텐데 아직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부동산 중심의 이제 모델은 아예 이제 올드 패션 구식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기술 AI 중심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중국이. 그러니까 전환기에서 나타나는 위기 요소도 있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좀 과장되게 서구권에서는 중국 경제 위험하다, 흔들린다, 붕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 거죠.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다. 경제도 튼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아니 수치로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차이나 중국 경제 과연 괜찮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근 교수, 중국 당국자로서 대변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아직도 건장하게 성장하는 국가이니까 우리가 거기 잘 들어가 잘 알고 활용하자.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영토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중국 얘기할 때 같으면 늘 흐뭇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인상. 아니 카메라 한번 잡아주십시오. 우수근 교수님 이게 흐뭇한 인상. 아 왜 갑자기 또 화를 내십니까? 저런 마음이 이제 중국 제대로 알자라고. 독일 메르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웬일입니까? 미국과 더 가까워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승 교수님, 자 이게 디리스킹 시대, 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 주셨는데 왜 독일 메르츠 총리가 중국으로 왔습니까? 네, 그 사실은 2025년 뭐 11월부터 독일 메르츠 총리가 2월 25일부터 방중을 했는데 그 전 사이에 영국 수상도 그렇고 캐나다 수상도 그렇고 프랑스 대통령도 그렇고 스페인 국왕도 그렇고 적지 않은 서구 선진국의 그 국가 원수들이 많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독일 메르츠 수상까지 방문한 것인데 독일 메르츠 수상에는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이 유럽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수상이 방중을 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무역적인 측면에서 진지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향후 독일이 여기서 말하는 독일은 결국은 EU를 상징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독일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재설정하느냐에 따라서 EU 국가들도 많이 따라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수상이 만났다는 것은 단순한 독일과 중국의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독일과 EU의 관계 재설정이 있느냐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직접 영향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독일과는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시장을 놓고는 경쟁 관계에 있는데 중국과 독일이 좀 가까워지면 한국과 중국도 또 서로 경쟁 관계에서 복잡하게 얽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됩니까? 네, 독일하고 그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완화가 돼가지고 무역 경제 관계를 더 강화시킨다고 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유럽 지역에서 경합을 하는 상태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국 기업에게는 약간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독일이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문호를 그렇게 쉽게 개방하거나 아니면 뭐 무역 장벽을 약화시켜주거나 하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경쟁력을 더 키울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디리스킹이라는 이런 단어를 원래 썼던 게 아니고 좀 생소하거든요. 왜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것이면 구체적으로 이제 국제관계에서 디리스킹이라는 것이 왜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느냐, 화두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디리스킹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조금 더 먼저 나온 것이 디커플링일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커플링,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완전히 단절. 관계를 끊는다. 커플링은 이제 동조하고, 네. 근데 이제 디커플링은 동조와 단절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나라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 나라하고의 관계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가 적지 않으니까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자.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얘기 나온 것이 이제 디리스킹인 것이죠. 네. 자, 메르츠 총리가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항저우에 갔습니다. 거기서 가장 주목하면서 본 게 바로 로봇 산업이었어요. 전통 제조업이라면 뭐 독일이 로봇 쪽도 엄청나게 강한데 왜 중국에 가서 로봇 쪽을 바라봤을까? 이게 갖고 있는 또 상징성이 뭐냐? 이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중국 정부가 뭐 강조하고 해가지고 그쪽 그 현장을
그 시찰하는 프로그램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항저에 가가지고 항저는 지금 중국의 최첨단 산업, 로봇 산업의 그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유니트리라는 중국이 뭐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는 로봇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 기업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은 그동안 정밀, 화학, 최첨단 기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첨단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 첨단 국가의 총리를 초청을 해갖고 중국의 로봇을 통해서 쿵우도 시연하고 최첨단 로봇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그만큼 보여줬다. 그만큼 중국의 자신감인 것이죠. 우리 2% 부족해 짝퉁이야. 아예 중국 아직 문제 있어. 큰 옛날 얘기야. 지금 우리는 유럽 중에서도 최첨단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독일과도 당당하게 로봇 협력이라든가 산업 협력을 할 만큼 성장했어. 이것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이죠. 1970년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인가라고 궁금증을 가질 때 보여줬던 것이 바로 무술이었습니다. 취권, 성룡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고 또 이소룡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20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중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로봇이다. 그런데 그 로봇이 다시 무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쿵푸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자국이 바뀌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다. 생생하게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의 기술력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현대 자동차의 휴머노이드가 이제 자동차에 직접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로봇 경쟁 중국도 이제 나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로봇 같은 경우가 벌써 수년 전서부터 우리는 와 그런 게 가능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호텔에서 혹은 식당에서 그 서비스하는 그런 로봇 같은 것도 적지 않은데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저도 놀란 것이 호텔에서 로봇이 배송 서비스를 자기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열어가지고 올라가갖고 19층에 그 19층 2호까지 방까지 가가지고 또 센서로서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경찰과 함께 도로 치안을 순찰하는 페트롤 로봇도 이미 나와 있고요. 지금 드론 택시 같은 것도 많이 상용화 단계까지 올라갈 정도로 로봇 산업은 21세기 최첨단 산업의 청화지 않습니까? 중국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을 달리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차이나였습니다. 제 거 시작하겠습니다. 우 교수님, 자 지금 상인이라는 말 장사상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와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 혹은 상업 이런 얘기가 옛날 중국에 고대 갑골문자가 나왔던 은나라 있지 않습니까? 상나라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상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 해갖고 상업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그다음에 상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상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장사할 때 상자. 즉, 상나라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무역, 거래, 장사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윤을 남겨갖고 부자가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게 되고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중국은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고 장사를 했다라는 것. 그 누구보다도 장사, 무역거래, 이윤 창출과는 거리가 먼 사회주의하고 안 맞는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장사는 실제로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까? 유태인보다도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더 잘합니다. 돈벌이라면요. 예를 들면 그 새해 인사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중국은 꽁시 파차이 하지 않습니까? 새해는 돈을 많이 버십시오. 더 많이 버십시오. 이것이 공식적인 공공연한 새해 인사일 정도로 중국은 돈이 우리는 혈관에 피가 흐른다고 하지만 중국인들은 혈관에 돈이 흐른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13억 시장, 14억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중국에 달려 들어가고 당하고 많은 우리는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중국인을 상대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그만큼 중국을 더 잘 알아야겠죠. 자, 중국인의 상술 그리고 한국인의 상술의 특징이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중국인들은요, 우리는
옛날에 산업공상 했지 않습니까? 상이 맨 아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예 점잖은 사람이 양반이 뭐 좀 돈 얘기한다는 돈 버는 걸 얘기한다는 건 약간 좀 터부시대온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대놓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고 한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고 미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미국 사람 세 사람이 모여갖고 조금 있다 보면요. See you at the court. 법정에서 만나자 하면서 헤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은 한 조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툰다고 합니다. 난 이 사람 편이야, 이 사람 편이야 이렇게 파벌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중국인 세 사람이 모여서 조금 지나면은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같이 장사합시다. 장사하는 걸 갖다 더 이야기를 많이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장사하는 거라면은 중국 사람들의 전통이 되게 강한 것이죠. 그 사업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동업하면 동업을 해서 성공해도 싸우고 실패하면 당연히 이제 동업의 결과 때문에 싸우고 이런데 중국 사람들은 의외로 한국 사람보다 동업 같은 거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다르죠. 우리는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또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역량은 요거밖에 안 되고 저 사람도 역량도 그거니까 합치면 파이가 훨씬 커지고 파이가 훨씬 커지면 1인당 가져가는 것도 훨씬 많을 텐데 왜 저렇게 싸워? 왜 저렇게 조그만 걸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워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못 갖게 되는지 참 안타까워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죠. 중국인들은 계약서 같은 거 철저하게 쓰는 모양이에요. 철저하게 쓰죠. 우리는 일단 말이 계약이다라고 해서 그냥 믿고 맡기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중국 사람은 확실히 다른 모양이죠. 중국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우린 친한 사람 사이에서는 돈 얘기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금전거래도 쉽지 않은데 중국인들 아주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건 얼마야? 아무리 친하더라도 너무 삭막하다, 너무 살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전거래 관계라든가 돈 관계는 확실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과 사업하면 많이 돈 뜯긴다 그러던데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뜯기는 것이 나 잡시오라는 식으로 달려가는데 안 뜯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버는 것, 장사하는 것, 거래하는 것, 그것은 전통이, 수천 년의 전통이 있는 그 중국인데 우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중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가가갖고 뭐 돈 슬쩍슬쩍 비치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절대로 중국과 상대하면 안 된다. 좋다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계약서 작성하면 중국 사람들과 함께 사업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술은 하여튼 대한민국보다 한 수 위다. 그런데 개인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팩트체크 차이나 진행했습니다. 原来在韩国清醒的学者眼里，中国人骨子里流的不是血，是搞钱的 DNA。西方媒体天天拿放大镜找中国经济的瑕疵，却选择性失明了一个事实：哪怕人家处于所谓的低谷，每年也能凭空变出一个奥地利，2年就能变出一个韩国。这就是14亿拥有极强商业底蕴的人民聚在一起的力量。与其天天喊着脱钩锻炼，不如学学人家这种有钱大家一起赚的务实精神。你们觉得这位韩国教授评价得客观吗？身边有这种典型的搞钱脑中国朋友吗？在评论区告诉我，别忘了点个赞，我们下期见。